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휴가 후 자주 발생하는 이 피부 질환들에 대해 피부 의학적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이 증상별 마킹을 제가 해드릴 예정이니까 본인 증상에 좀 맞춰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피부 질환은 수포와 궤양이 동반되는 이 수족구병입니다. 자, 이 수족구병은 수족구라는 명칭처럼 손, 발, 입 등에 궤양성 병변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평균적으로는 이 여름과 가을에 발병률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 수족구병에 걸리는 주 연령층은 사실 0세에서 6세 이하의 영유아이지만 가끔 성인에게서도 발생하며 증상은 피부의 한 4에서 8mm 크기의 이 수포와 궤양이 다발적으로 생겨나면서 이때 이 수포와 궤양을 누르면 통증과 가려움증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이 수족구병에 좀 걸렸었는데요. 저희 딸을 통해서 옮았었는데 우리가 보통은 성인들에게서는 좀 증상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이게 실제로 걸려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자, 이 수족구병은 시일에 따라서 한 2, 3일 동안은 병변 발생 외에도 한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무력감 등이 좀 나타나지만 한 7에서 10일 정도 지나게 되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이게 완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치료 시에는 별도의 항바이러스제 사용보다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대처하는 이 대증요법을 주로 권하게 됩니다. 참고로 발병 원인은 장바이러스의 일종인 코사키 바이러스 A16, A16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한 감염인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언뜻 들어보면 막 심각해 보이지 않겠지만 이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한 발병의 경우에는 발열과 두통, 경부, 강직 증상 등 이 무균성 뇌수막염과 또 뇌간, 뇌척수염, 그리고 신경원성 폐부종, 폐출혈, 쇼크 등의 이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피부적으로도 이 수족구병이 주로 발생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서 피부 두께가 좀 얇고 각질층이 느슨해진다는 특성이 있어서 외부 오염에 대한 이 각질층의 장벽 효과 역시 떨어지게 됨으로써 이 수족구병 호전 이후에도 피부 장벽 손상에 따른 이 수포 발생 부위의 착색이나 또 피부가 벗겨지는 피부 탈락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수족구병은 회복 후에도 증상이 좀 반복되거나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꼭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은 수족구병을 우리 애기들이 어린이집에서 자주 옮겨오니까 좀 만만하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걸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처음에 열이나 이 인후통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하고 손 발바닥도 단순히 물집을 떠나서 눌렀을 때 이 압통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이런 물집들이 탈락이 되면서 생각보다 조금 오래 지속될 수가 있으니까 자녀분들이 수족구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수족구병에 걸린 자녀분들과는 접촉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방 방법은 간단한데 역시나 손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자, 수족구병은 전파되는 양상이 환자의 침이나 가래, 콧물과 같은 이 호흡기 분비물을 통한 비말 감염부터 피부 물집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 그리고 접촉성 감염 등으로 다양하지만 사실 가장 흔한 발병 원인은 역시나 이 수족구병 환자가 만진 오염된 물건을 타인이 또 만짐으로써 전염되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 수족구병이 발생하게 되면 급속도로 퍼지는 원인이 되곤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흐르는 물에 세정제나 비누를 이용해서 이 손톱과 손가락, 손등 등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30초 이상 씻어내는 것이 우리 세균과 바이러스를 모두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바닷가를 다녀오신 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 감염입니다. 서울대병원과 대구보건대 공동연구팀이 대한임상검사과학지에 발표했던 논문을 따르면 이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모래시료 100개를 채취해 곰팡이 배양 검사를 한 결과 21%에서 23종의 이 피부 사상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피부 사상균이란 곰팡이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이것이 피부의 표재성 감염, 표면에 감염된 것을 말하는데 우리 몸의 모든 피부 부위에 침투할 수 있지만 주로 손, 발, 손톱, 발톱,
사타구니 등에 작용하며 우리가 무좀과 완선, 어루러기라고 하는데, 특히 이런 질환들을 우리나라 피부과 외래 환자의 약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실 이 피부병 중에서는 그냥 습진 다음으로 흔한 것이 바로 이 곰팡이 감염입니다. 따라서 바닷가, 특히 이 백사장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다녀오신 후에 한 7일에서 10일 이내에 뭐 손이나 발 등에 혹시나 무좀 감염 등이 없는지 한번 또 살펴보실 필요도 있고요. 체부백선, 몸에 생기는 곰팡이 감염이나 아니면 사타구니 백선, 사타구니에도 이러한 곰팡이 감염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참고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피부 사상균은 주로 바닷물에 젖은 모래보다 이 젖지 않은 모래에서 또 사람들이 덜 붐비는 지역보다 밀집하는 곳을 중심으로 많이 검출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이 붐비는 시간에는 좀 해수욕을 좀 피하는 것이 좋고, 또 모래찜질이나 맨발로 모래를 밟는 행동도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이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해수욕을 마쳤다면 즉시 샤워장이나 숙소 등에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또 꼼꼼하게 물기를 또 닦아냄으로써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이 피부 사상균의 감염을 예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막 더워지기 직전이나 한창 더운 시기에 뭐 얼굴이나 팔다리 뭐 이렇게 노출되는 부위에 어떠한 트러블이 아니면 간지럼증이 발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햇빛 알레르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햇빛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피부 질환을 말하는데, 뭐 여기에는 일광 두드러기, 만성 광선 피부염, 뭐 광독성 피부염, 뭐 다형 광발진, 광알레르기성 피부염 등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목과 손등, 뭐 팔, 다리 등 태양 광선에 자주 노출되는 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러한 햇빛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두드러기나 뭐 붉은 반점, 발진, 수포, 뭐 가려움의 증상, 따가움 등을 동반하며 증상이 심화될 때는 피부가 좀 붓거나 물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적절한 치료와 함께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뭐 일단 치료 방법으로는 증상에 따라서 항히스타민제 아니면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물 치료를 좀 먼저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광선 치료가 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날씨가 아주 더워지기 전, 막 더워지기 시작하고 햇빛이 막 뜨거워졌을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열심히 광선 치료를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 해주게 되면 이러한 좀 햇빛 알레르기 증상이 감소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햇빛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는 또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자외선이 가장 강한 이 낮 12시에서 한 2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피부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 A, B 중에서 이 B의 조사량은 여름이 겨울에 비해서 약 6배에서 7배 정도 더 크고, 여기에 자외선 A, B는 모두 오전 11시에서 한 12시 사이에 최대 광량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한 오후 4시 이후부터는 자외선 B는 한 오전에 20%, 한 5분의 1인 거죠. 오후 5시부터는 자외선 A가 한 오전에 40%, 한 5분의 2 정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 자외선 양이 최대로 늘어나는 오전 및 이른 오후에는 되도록이면 좀 외출을 피하고, 외출 시에는 모자나 양산 그리고 팔토시 있죠. 이 팔토시를 피부를 최대한 가리도록 해서 피부가 직접적으로 햇빛에 노출되는 걸 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햇빛이 좀 강한 날에는 초록색이나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게 좀 좋은데, 이 한국직물시험연구원에 따르면 면 100% 소재의 흰색, 빨간색, 초록색, 검은색, 파란색 티셔츠에 자외선 차단율을 실험한 결과 흰색은 94.8%, 파란색은 97.6%, 검은색은 99.5%로 자외선 차단율은 흰색이 가장 낮고, 그리고 파란색은 중간, 검은색은 가장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자, 다만 이 빨간색 또 검은색 계열의 옷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대신 또 열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또 더워져서 적합하진 않고요. 자, 반대로 뭐 초록색이나 파란색 계열의 옷은 열의 흡수율도 낮고 자외선 차단 효과도 일정 부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햇빛이 강한 날에는 또 초록색이나 뭐 파란색 계열의 이 옷 착용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땀띠입니다. 제가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 땀띠 내용을 최근에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땀띠는 주로 여름처럼 고온다습한 환경에 오래 노출될 때 이 피부에 있는 땀구멍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막히면서 땀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땀구멍의 어느 부위가 막히냐에 따라서 좀 나뉘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게는 조그만 발진부터 뭐 홍반과 같이 이게 이제 얕은 부위에 땀관이 막히는 땀띠인 건데, 이러한 것들은 1mm 정도의 물방울 모양의 투명한 물집이 나타나고 합니다. 하지만 좀 깊은 부위에 땀관이 막히는 이러한 땀띠의 경우에는 막 붉은 구진과 농포가 발생이 되면서 또 심한 가려움증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땀띠는 말 그대로 땀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예방법으로는 땀이 덜 나는 시원한 환경에 있는 것과 땀이 났을 때 샤워나 선풍기처럼 땀을 빠르게 증발 또는 세척해서 이 땀구멍을 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땀띠가 발생해서 가려움증이 생긴 경우라면 좀 시원하게 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항히스타민 젤을 통해서 좀 증상을 완화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특히 이러한 땀띠가 어린아이들에게서 잘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이 신체의 대사가 되게 활발한 상황에 비해서 땀 배출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땀이 나거나 더울 때는 땀을 닦거나 옷을 갈아입는 액션을 취하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니까 땀띠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해야 될 상황이 뭐냐, 땀띠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많이 했었죠? 베이비 파우더를 많이 썼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땀관을 막게 돼서 증상이 악화할 수도 있고, 이러한 베이비 파우더가 공기 중에 날아다니면서 특히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갈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용을 되도록 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사용하게 되면 또 세균이 증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베이비 파우더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워터파크를 갔다 온 다음에 생길 수 있는 발무좀입니다. 발무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백사장에서 생길 수 있는 피부 사상균, 사실 겹치는 내용이긴 한데요. 자, 곰팡이죠. 이러한 곰팡이들은 여름과 같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그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높은 습도와 땀으로 인해 발이 축축해지기 쉽다는 점도 여름철에 무좀이 악화되는 원인입니다. 바르는 약으로는 항진균제라고 하죠. 이 항진균제 연고를 보통 한 매일 2회 정도 발라주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는 항진균제를 증상이 있는 기간 동안 발라주다가 증상이 사라지고 바로 끊어버리면 다시 쉽게 재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곰팡이가 사라지더라도 그 곰팡이로 인해 생긴 포자들이 남아있으면서 다시 재감염이 유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증상이 나은 것 같은데도 한 2주 정도는 더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고를 바른 다음에 바로 걸어 다니고 바로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연고가 다 떨어져 나가거나 양말 같은 데 다 묻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원칙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무좀 연고는 하루에 2번, 한 2주 정도 이상 발라주고, 다 나은 것 같아도 2주 정도 더 발라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르는 방법을 살펴봤고, 그럼 먹는 약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발무좀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간형,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형태고, 발가락 사이에 땀이 차면서 그 부위에 무좀균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좀 짓무르는, 우리가 좀 전형적으로 많이 보는 형태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소수포형이 있습니다. 이 소수포형은 발가락에 물집, 수포형으로 생기면서 되게 간지럽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포진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손발바닥에 약간 포도알처럼 생기는 습진과 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각화형이 있는데, 이 각화형 무좀이 바로 우리가 굳은 살이랑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뒤꿈치에 막 굳은 살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대부분은 뭐다? 각화형 무좀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걸 왜 말씀드렸냐? 바르는 연고가 이 지간형,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것과 이 소수포형에는 효과가 있는데, 세 번째, 각화형 무좀에는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각화형은 살이 두꺼워진 것이기 때문에 연고를 발랐을 때 그 안쪽까지 흡수가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화형 무좀은 먹는 약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먹는 무좀약은 간독성이 다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기 전에 피 검사를 해봐서 간 수치가 정상인지 좀 확인을 해보고 먹는 약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좀에 대한 예방 방법을 알아보면 일단 무좀 환자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또 수영장이나 목욕탕과 같은 공용 공간에서 사실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용 공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첫 번째, 수건을 따로 쓰는 거예요. 발수건 같은 경우에 특히 따로 써야 되겠죠. 개인 수건이나 개인 물품 등을 최대한 타인 사용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매트 같은 것들 많잖아요. 특히 이렇게 머리 말리는 곳에 이런 발매트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보통 거기에서 물기가 묻어있는 발로 이 발매트를 닦아내죠. 그러니까 이 발매트가 실제로 굉장히 습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좀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좀균들이 굉장히 많이 안쪽에서 서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발매트 같은 것들의 사용을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목욕탕이나 워터파크, 실내 수영장에서도 워터슈즈나 개인 슬리퍼 등을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대상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우리가 VGV라고도 줄임말로 쓰는데요. 이러한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피부에 일측성으로 띠 모양으로 어떤 군집된 물집 등이 생기고 통증이나 좀 이상 감각 등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자, 무좀과 같이 여름철에만 생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걸 왜 휴가 후에 생길 수 있냐고 말씀드렸냐면 보통 더위가 되면 굉장히 좀 수면 부족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또 식욕 부진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지나친 냉방으로 인해서 실내외의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서 체력이나 면역력 저하가 좀 많아지면서 여름철에 환자 수가 좀 많이 증가하는 편에 속합니다. 이 대상포진이 사실 발생하게 되면 평균 한 4, 5일 전부터 신경을 따라 몸 한쪽에 통증이 좀 느껴지기 시작해서 발진과 수포가 점차 나타나며 한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는 물집을 좀 형성하게 되고 3일 정도 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농포로 변화되게 되면서 아주 가벼운 자극에도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7일에서 한 10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딱지가 형성되긴 하지만 딱지가 떨어져서 피부가 또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대략 1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이 한 번 발병되면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질환이기도 하고 후유증이 오래 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상포진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면역력이 좀 정상이신 분들은 살짝 습진처럼 간질간질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같은 신경절에 떨어진 부위에 농포가 발견되면서 대상포진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대상포진의 치료 방법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심할 때는 또 수액으로 놔줄 수 있는데요. 이 대상포진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는 초기 감염의 확산 방지, 감염 기간 및 중증도, 그리고 심한 정도를 좀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타 부위로의 전파 방지,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이 대상포진 후에 후유증이 되게 오래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 진행 방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초기에 좀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써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발진이 발생한 후 72시간, 약 3일 이내에 투여하는 것이 사실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 또한 대상포진은 피부 발진이 사라진 뒤에 1개월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적으로 잔존되는 신경통이 발생하기도 하고 약간 둔감한, 약간 무딘 증상, 그러니까 이러한 이상 감각이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감각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는 한 며칠, 길게는 수개월 혹은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대상포진 역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첫 번째로는 예방접종이 있겠죠. 요즘에 이 조스타박스, 스카이조스터 등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요즘에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한 51%,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해서는 한 67%까지 예방이 가능하고 두 번째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당연히 생활습관 개선이 있겠습니다. 앞에서 대상포진은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면역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질환임을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막 과음이나 과식, 흡연 등을 피하는 것이 좋고
규칙적인 운동과 또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충분한 수면으로 이 면역력을 좀 키우게 된다면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건강하게 우리 건강한 삶을 지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우시죠? 요즘같이 더울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꼭 휴가 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서도 생길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잘 예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